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제 주택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동시에 담합, 또 허위 매물 같은 각종 편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그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교란 행위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압도적으로 집값 담합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집값을 내려서 팔지 맙시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뭐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네네. 요즘에는 뭐 아파트 단지 거주자나 소유자들이 단체 대화방 만들고 지역 정보 교류하고 뭐 네. 민원 해결하고 뭐 이런 일 많잖아요. 커뮤니티. 네네. 그런데 이런 단체 대화방이 집값 담합에 쓰여서 문제입니다. 단톡방에 아파트 소유자들만 이제 회원으로 받고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 가액으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을 응징해야 된다 하면서 뭐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뭐 급매로 낮은 매물이 나왔을 때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항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에서의 입김을 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의는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집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부동산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먼저 매물 검색하고 그렇죠. 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매물 광고를 내는 공인중개사들의 광고 표시 행위가 집값 형성에 중요한 정보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표시 광고 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범죄가 될 수 세네요. 있습니다. 네, 절대 하시면 안 3년 됩니다.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근데 이게 담합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서 5가지의 지금 행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좀 살펴보면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올리는 것.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공인중개사 등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여기 비싸게 팔아주는 이 부동산 우리 이용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한다든가, 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몇 억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나,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광고 그렇게만 올리면 어떡하냐? 뭐 내려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 몇 억 이상인 거 아시죠? 하면서 그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넌지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격을 강제하거나 담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 중개사는 이용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네. 하는 것도 다 불법이다. 네. 또 하나가 허위 매물, 네. 미끼 매물도 여전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느 한 공인중개사분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매물을 온라인에 거듭 홍보하면서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집을 근데 사실 이 집은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는데도 7차례에 걸쳐서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고 삭제하고 등록하고 반복을 한 겁니다. 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한 소비자들에게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되었는데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집을 보기를 권했는데 네.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미끼 매물이잖아요. 이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해서는 뭐 유형을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없는 매물을 현재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 그리고 현재 있는 매물과 일치하지 않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 이 현재 있는 매물 가격을 낮게
낮은 가격으로 올리는 경우 등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저렴한 매물로 유인한 후에 다른 고가 매물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인데 이렇게 허위 미끼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500만 원 과태료까지. 네, 이게 사실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이 허위 매물이 통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 4만 1,030건이었던 이 건수가 지난해에는 9만 5,789건, 그리고 올해도 7월까지 9만 1,312건입니다. 제가 그 너튜브로 네네. 공인중개사가 너튜브 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쪽에 허위 매물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편집까지 한 일주일 걸려서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 집이 한 하루 만에 팔린 거예요. 하루 만에 계약이 됐어. 그러면 그 영상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렇고 그 영상을 계속 띄워놓고 있으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매물인데 올려놓은 거니까 허위 매물이 돼버린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야, 이거 너튜브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구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집 상태를 부동산에서 네. 너무 과장해서 좋게 표현하거나 하자 같은 걸 밝히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것도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예. 집은 사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네. 우리 생활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사실 작은 월세방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까지 이 집거래에는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 꼼꼼히 따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살아보지 않고서 잠깐 보면 모르는 면이 좀 많아요. 발견되지 않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여기서는 뭐 집의 소재지나 면적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이나 입지 조건, 뭐 관리비, 내 외부 시설의 상태, 뭐 벽지의 상태, 뭐 이런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이것이 양호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서 적고 이 부분을 이제 집에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제 열람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계약하시려는 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을 공인중개사님들이 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하자 수리 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 된다는 판결도 있었어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법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님들 당연히 이제 이런 절차들을 모두 밟고 계시긴 할 텐데 네. 더욱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0167 쓰시는 분께서 그 온라인 직거래 마켓에 시세보다 20% 올리는 작업도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집을 산 이후에 네네. 집값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샀으면서 2억으로 낮추거나 반대로 5억으로 부풀리는 사람들. 네네. 이것도 어떤 다 의도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실거래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해당 계약에 대한 거래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실제 거래 가격, 잔금 지급일 등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예요. 네. 그런데 실제와는 다른 매매가를 신고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명 다운 계약, 업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업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양도세는 늘어나는데 네. 이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가격이 높은 만큼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업계약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운 계약은 탈세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만큼 매도자는 양도세를 덜 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운 계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업계약보다는 다운 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은 네. 다운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가격보다 이제 이 이게 자금이 좀 부족한 매수인의 대출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건데 이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요. 이게 이제 업계약이든 다운계약이든 실제 거래 가격하고 다른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과태료율도 좀 많이 올랐고 예, 좀 이게 좀 저희 집값 생각하면은 과태료가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예. 법에 정해진 요율이에요. 네. 실제 거래 가액과 이제 신고 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으로 난다라고 하면은 취득 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2%면 꽤 센 건데. 꽤 셉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 거래 가액과 신고 가격의 차이가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 이 거액의 가액이 이 차이가 50% 이상이면은 거래 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거의 과태료로 뭐한 10억짜리 집 때문에 1억 원까지도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빈대 잡으러다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벌이 무섭네요. 네, 업계약, 다운계약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제 지방 부동산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 많아서 여전히 좀 걱정이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털어내려고 건설사가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기존에 정상 가격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또 그래서 극렬히 반대하고 네. 이 분쟁도 많던데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되면 이제 침체되는 곳에서는 분양 안 되고 시행사가 애초 분양가보다 가격을 할인해서 뭐 몇 천만 원, 뭐 1억 원까지도 이렇게 할인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먼저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낸 것도 억울한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가 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또 집에 분양을 받아버리면 이거 완전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양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을 조금 높은 가격으로 받다가 나중에 할인된 분양을 하면은 이제 먼저 그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신 건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 같은 경우는 분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분양 업무를 진행하며 미분양 세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인 분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사의 계약 자유 영역에 속하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두고 분양사의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요. 이 분양사가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업무의 성격상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자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할인해 분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게 분양사는 분양가 변경에 대한 자유를 이제 가져서 이제 애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추가 할인의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 네네. 또 중개비 아끼려고 요즘에는 부동산들 직거래 하시는 분들 늘더라고요. 네네. 주의할 점도 많겠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네. 이 거래하시는 분 당사자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잘 살펴야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소유자의 대리인과 또 계약을 해야 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이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소유자와 전화 통화든 찾아가서 만나보든 해서 이게 이 위임장이 진실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융자금,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거래 내용도 정하셔야 됩니다. 또 그 부동산 현황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누수는 없는지,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설치된 그 시설들은 어떤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외부의 시설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매도인 분들이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 부동산 직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격이 설정 때문인데요. 네. 예. 가족 등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제 편법 증여로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에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의 30% 내외에서 이제 싸게 거래할 수 있는데 네.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의 5%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직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한다면 가격 설정에서도 많이 매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직거래 이후에 등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거래 하신 후에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만 맡기겠다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도 안 되시고 모두 다 이렇게 잘 살피셔서 직거래 하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네. 이걸 벗어나면 또 이제 의심받고 네. 조사받을 수도 조사받는다. 있는 네. 거네요.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